자, 오늘은 책 대신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퀸 클레오파트라 여왕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외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이런 쟁점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역사적 진실인가에 대한 도도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넷플릭스가 돈값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즉 승자에 의해서 잘못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리즈가 아닌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쟁점이 되는 클레오파트라의 인종 문제부터 생각해보죠. 이 시리즈에선 물론 흑인으로 묘사합니다. 이집트에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집트 내에서는 오히려 이 시리즈가 방영되질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자신들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라는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3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 출신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독립해서 왕위를 이어가죠.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건데 200년 넘게 왕조를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 북에는 분명합니다. 마케도니아나 그리스 쪽이겠죠. 근데 클레오파트라의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지역인 만큼 흑인 계열이라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문학의 일각에서는 이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묘사한 걸 두고 최근의 흐름인 아프리카 중심주의, 아프로센트리즘이라고 합니다만, 이거의 일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심주의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부터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아프리카가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자, 이런 움직임인데요.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묘사한 건 논란은 많았지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클레오파트라는 여부였습니다. 여부. 그러니까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 지도자인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는 나중에 후계 논란에 등장하게 되는 카이사리온이라는 남자아이를 갖게 되고요.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는 세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와 그 동생을 낳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실만 놓고 봐도 클레오파트라를 요즘 말로 순정파라고 부를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애정 문제 때문이었느냐 이렇게 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몰락하는 3000년 이집트 왕국의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떠오르는 강국인 로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집트 왕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지키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로서는 늘 이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생전의 일화들을 보면 카이사르력이라고 불리는, 최근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만드는 거라든가,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 도서관을 흉내낸 도서관을 로마에 짓게 카이사르를 설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로마인들로부터는 상당한 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냐,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조종해서 사실상 내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공화정의 정신을 배반하고 황제가 되려 한다, 이런 의심 때문이었겠지만,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라는 존재,
이집트에서 왔는데 오히려 로마를 이집트화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도 하나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사르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실제로 이 2차 삼도 정치에서 끝까지 남게 되는 안토니우스와 결합해서 상당히 이집트 왕국의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로마의 동방 영토를 모두 이제 보장받음으로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전성기의 영토를 복원하게 돼요. 대단한 업적이죠. 여왕이 정치적 결합을 통해서 이걸 얻어낸 거니까. 그리고 카이사르의 손자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만, 이 사람의 침공으로 알렉산드리아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네 자녀를 멀리 보내서 왕국과 왕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이사르의 아들인, 나중에 이제 위협이 될 만한 카이사리오는 옥타비아누스에 잡혀서 처형이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첫 아내였던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죠. 옥타비아에 의해서 키워지는 기이한 운명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동맹군,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에는 또 이 로마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쟁취했던 옥타비아누스로서는 이 둘에 대한 중상 비방이라는 정치 공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들 민심을 얻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요부로 묘사하기 시작하죠. 아주 악의적인 요부라고 선동합니다. 역사적인 승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역사에는 바로 이 시각만 담기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걸 대중들한테 바치려고 했던 지식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면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에 통달했다 그러죠. 실용적인 외교관, 또 인간적으로는 로맨티스트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권 과정에서 형제자매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냉혹한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형제자매가 많으면 왕위 계승전이 불가피합니다. 일종의 왕자의 게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왜 독살설이 끊이질 않았지 않습니까? 자, 역사는 승자의 몫이라는 얘기가 실감나는 게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 스토리입니다. 자, 세 번째, 클레오파트라는 현실주의자냐 낭만주의자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냉혹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카이사르하고 안토니우스와의 정치적 동맹 역시 그 당시로서는 최선 혹은 최적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3대 해전으로 꼽히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한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함대와 부대를 되돌려서 이집트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배와 부대를 남겨두고서라도 나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던 건데, 안토니우스는 이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쫓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악티움 대패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그와 협상을 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 왕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보존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합의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너의 정치적 동맹이자 연인인 안토니우스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목표는 들어주마. 근데 죽이질 못하죠. 거절하죠. 물론 이때 현실적 판단이 많이 무너진 것 같기는 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그 침공을 앞두고 이집트 신을 믿으면서 연회를 거듭한다든지,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진입할 때 이집트 군들이 잇따라 항복을 하는데 이걸 일부의 배신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성벽은 워낙 견고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착각도 하게 되면서 냉철한 판단력은 마지막 순간에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토니우스의 자살 이후에 같이 묻어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의 면모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헐리우드 영화, 뭐 대표적인 게 이른바 리즈 시절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로 분했던 1963년작 클레오파트라인데, 여기서도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코브라를 풀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집트 왕국과 왕조의 몰락을 예감하면서, 실제로 이 영화 외에도 헐리우드 영화의 상당 부분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독사를 통해서 자살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 상징적인 장면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코브라라는 것 자체가 파라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는 게 멋져 보이긴 하죠. 근데 기록상으로는 없고요. 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묘사하듯이 결국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로 끌려갈 게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개선 장군이 된 후에는 로마 시민들한테 전리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와 자녀들을 로마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겠죠. 이걸 알게 된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방법은 분명치 않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 이집트 왕국 내에서의 그 정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기록은 있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독약을 써서 자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이 이제 역사학계 추정인데, 흥미로운 건 클레오파트라의 묘 혹은 안토니우스와의 합장,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불씨가 될 수 있죠. 옥타비아누스라는 훗날 로마 황제 입장에선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클레오파트라의 묘는 발견되지 않았고 발굴 작업은 계속 중이죠. 근데 이집트학 최대의 미스터리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묘죠. 이 시리즈에서는 또 이런 가설도 제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풍습은 묻는 게 아니라 화장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화장해버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집트가 없었다면 로마도 없었다 하는 가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즈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입을 통해서 이 논리가 전개됩니다만은, 사실 이집트가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대 문명이었다는 사실은 근대에 와서야 이제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 당시에 로제타석이라는 게 발견되고, 이걸 연구하던 끝에 그동안 사라졌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되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5,000년 왕국의 역사,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시점으로 보면 3,000년 이집트 왕국의 역사가 확인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역사서에는 로마에 점령당한 속국의 이미지가 훨씬 강했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집트가 마지막 파라오인 그녀까지 상당한 강국이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로마의 방향을 결정지었고, 운만 좋았더라면 거꾸로 신흥강국인 로마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악티움 패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에 점령당하면서 속국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 후에 이집트는 로마의 곡창지대가 됩니다. 워낙 나일강 범람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로마가 훗날 벌이게 되는 많은 점령 전쟁에 식량을 대는 전초기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병창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상 표면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인데요. 뭐 이게 좀 달라져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면,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높았더라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죠. 구차한 사족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워낙 미인이었는데 코가 너무 높았던 게 흠이다. 그래서 좀 낮았더라면 더 절세의 미인이 됐을 테고 로마의 지도자와 군중들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해설인데, 이 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이 달랐더라면 훗날 세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옥타비아누스의 요구대로 안토니우스를 죽였다면 또 어떨까? 그녀를 둘러싼 역사의 가정은 여전히 많고 아마 그 가정대로였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졌겠죠.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